네 동서는 바쁘니까 가서 청소 좀 해라. 집에서 노는 년이 그깟 청소 하나 못 해주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손에 쥐고 있던 시아버지 똥기저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아이 셋 챙기고 시아버지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제게 이제는 의사 동선의 집까지 가서 청소부 노릇을 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 묵직한 똥기저귀를 시어머니 코앞으로 들이밀며 외쳤어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제 폭탄 선언의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과연 의사동서만 떠받들던 시댁 식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된 새 아이의 엄마 이혜진이라고 해요. 딸 하나에 쌍둥이 아들 둘, 다복하다면 다복한 가정의 안주인이지만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굴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전에 저는 회사에서 꽤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출근길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사옥 로비를 가로지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이제는 아련한 옛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물가물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의 제 모습은 머리는 며칠째 못 감아 떡이 졌고 옷은 온통 아이들 톳자국으로 손목이 너덜너덜한 전업주부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저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인생 계획이라는 걸 아주 거창하게 세웠거든요. 아이는 딱 하나만 낳고 출산 휴가 끝나면 곧바로 복직해서 둘이 맞벌이로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손가락까지 걸고 굳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저는 결혼이라는 큰 강을 건너왔는데 막상 첫 애가 딸로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아이고, 처세가 딸이면 어쩌냐.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겼네. 얼른 둘째 가져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줘야지. 안 그래? 산후조리원에 누워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출산한 지 사흘 만에 회음부 통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며느리 앞에서 둘째 타령을 하시는 그 입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 아들 낳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손자 타령이 시작됐어요.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한약 한 첩 지어 보냈다. 꼭 먹어라. 또 아들 낳는 비법을 운운하면서 한의원 명함을 슬쩍슬쩍 손에 쥐어주시고 정작 며느리 몸이 아직 회복도 안 됐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으셨죠. 산모 보양식 한 그릇은커녕 손녀딸 100일 잔치에서도 딸 100일은 그렇게 거하게 챙기는 거 아니라며 김 빠진 콜라처럼 시큰둥하게 구셨던 양반이 손자 타령에는 어쩜 그렇게 입에 모터를 다신 듯이 열을 올리시던지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복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다급해졌어요. 임신 한 번에 1년을 통째로 날렸는데 또 가졌다가는 정말로 영영 회사로 못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큰맘 먹고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정관수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마치 누가 자기 뺨을 후려친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나 앉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남자한테 그게 어떻게 할 소리야? 남자 기 죽일 생각하지 마. 여보, 그게 왜 기 죽을 일이야? 외국에선 다 하는 거고 우리 약속했잖아. 애 하나만 키우기로. 무서워서 못해, 안 해. 그깟 알약 하나 챙겨 먹는 게 그렇게 어렵냐? 여자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독박 육아에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달리는 게 누군데 남자기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그깟 알약 하나라니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등을 획 돌리고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못 박았죠. 그냥 너가 피임약 잘 챙겨 먹어. 그게 제일 간단해. 알았지? 저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심하다 못해 치사하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쨌든 복직이 코앞이라 더는 싸울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휴대폰에 매일 아침 7시 정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피임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아기 분유 챙기느라 잠을 설쳐도 알람만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죠. 단 하루도, 단 한 알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과로려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으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약국에 들러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회사 화장실에서 확인했는데 거기 선명하게 두 줄이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손이 덜덜 떨려서 테스트기를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부랴부랴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어머 하고 작은 탄성을 지으셨어요. 산모님 축하드려요. 쌍둥이세요. 쌍둥이. 그 세 글자가 귓속에서 윙윙거리는데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겨우겨우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빠져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도 모르고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로 그 1%의 재수없는 확률에 걸렸다고 그렇게만 믿었는데요. 뱃속의 두 생명을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입술을 깨물고 사직서를 썼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동기들이 챙겨준 꽃다발을 받아드는데 그게 무슨 부케도 아니고 영전 기념도 아니고 그냥 폐잔병이 받는 위로의 꽃 같아서 차에 타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어찌나 신이 나셨던지요. 사표 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잘됐다, 잘됐어. 우리 아들 덕분에 네가 아들 낳는 거다. 우리 아들 덕분에 너 안 쫓겨나는 줄 알아. 평생 우리 아들한테 감사하고 살아라, 알았지? 그게 산모를 위한 위로인지 며느리를 향한 비아냥인지 저는 도무지 분간이 안 갔어요. 아들 낳아준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제 커리어가 박살난 건 보이지도 않으시는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실 기세였죠. 그 옆에서 남편은 마치 어디 큰 상이라도 탄 사람처럼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어머니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 잠시 저 사람이 누구지 싶었어요. 쌍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은 약속과는 다르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야근이 잦아지더니 회식이 늘어나고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푸석한 얼굴로 당신 오늘은 일찍 와서 애들 좀 봐줘라고 부탁하면 들으라는 듯이 한숨부터 푹 내쉬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외벌이야. 승진 못하면 우리 다 길바닥이라고.
너는 집에서 애만 보면 되잖아. 집에서 애만 보면 된다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시처럼 가슴에 박히던지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엎드려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하루에 3시간을 자기도 힘든 나날 속의 거울을 보면 머리는 산발이고 눈 밑은 검다 못해 푸르딩딩하고 뺨은 푹 꺼져서 마치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제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 와중에 부부 싸움이라도 한번 붙으면 남편은 마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듯 그 말을 입에 올렸어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을 떨어?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벌어와 봤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입술만 깨물었어요. 분명 우리는 같이 약속하고 결혼한 동등한 부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 앞에서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가끔 반찬을 싸들고 오셔서 제 꼴을 보시고는 손을 부여잡고 우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냐? 엄마가 와서 애들 좀 봐줄까? 엄마의 거칠어진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리는데 그제야 저는 펑펑 울 수가 있었어요. 친정에 들렀다 가시는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시댁 식구들 얼굴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르더라고요. 명절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서 배 두드리며 TV만 보는 시아버지, 제게 온갖 집안일은 다 떠밀어 놓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백화점 나들이 다니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오직 저 하나의 일방적인 헌신만 쥐어짜는 기형적인 구조였어요. 시댁 식구들 눈에 저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식모,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사실은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사실을요. 쌍둥이가 100일을 간 넘기던 무렵이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마치 누가 옷걸이에 옷만 걸쳐놓은 것처럼 앙상해져 있었죠. 몸무게는 출산 전보다 10kg가 빠졌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베개에 수북이 떨어졌어요. 아이 셋을 혼자 건사하느라 끼니는 늘 첫째가 먹다 남긴 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잠은 쪼개고 또 쪼개도 늘 부족했죠. 쌍둥이 둘이 번갈아 가며 울어대는 통에 새벽에 1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몰골을 보고도 젊은 엄마가 왜 그렇게 대충 입고 다니냐냐는 핀잔만 던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 사이에 폭탄 선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승연이 결혼한대. 그것도 의사래, 의사.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부엌에서 분유를 타다가 손길을 잠시 멈췄어요.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도련님이 그것도 의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니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긴 했죠. 숫기도 없고 여자 한번 못 만나본 도련님이 결혼이라니 시댁이 발칵 뒤집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상견례 날 저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단단히 못을 박으셨거든요. 너는 애 셋이나 딸린 게 무슨 상견례냐. 집에 있어. 격 떨어진다. 격이라는 그 한 글자가 어찌나 매섭게 귀에 박히던지요. 결국 상견례는 시부모님과 남편만 갔다 왔는데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영 묘하더라고요.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 식탁에 털썩 앉더니 넥타이를 풀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야, 그 여자 진짜 도도하더라. 의사라고 어찌나 콧대가 높은지 우리 엄마도 거기서는 꼼짝을 못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도도하면 얼마나 도도하겠나요?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하지만 그 어리석은 짐작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오던 날,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으로 호출당했답니다. 손님 맞을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나요. 쌍둥이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첫째 손을 잡고 헐레벌떡 시댁에 도착했죠. 현관에서 저를 맞아준 건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곧 우리 둘째 아기 도착하는데. 그리고 너 그 옷차림이 뭐냐? 어디 동네 시장 가는 사람처럼. 제가 입고 간 옷은 그나마 깨끗하다고 골라 입은 베이지색 니트였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영 시원찮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연예인이 온 것 같네. 어머, 손 좀 봐. 이게 진짜 의사 선생님 손이지.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그 소리에 손을 잠시 멈췄어요. 제가 첫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라서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더니 어이구, 손가락이 영 굵네. 박복하게도 생겼다며 혀를 차셨거든요. 같은 손을 두고 누구는 박복한 손, 누구는 귀한 손으로 나뉘다니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꾹 누르면서 저는 다시 뒤집개를 잡았답니다. 거실로 인사를 드리러 나갔는데 동서될 사람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어찌나 차갑던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딱 그 두 글자.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떨구는데 시어머니는 그 무례함을 야단치기는커녕 옆에서 동서 어깨를 토닥이며 에구 우리 며느리 병원 일 하느라 피곤하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멋쩍게 손을 거두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이 올라갔는데 시어머니는 동서 그릇에만 살코기를 골라서 듬뿍 얹어주시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우리 의사 며느리. 저는 제 그릇에 담긴 멀건 국물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슬그머니 한쪽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저에게는 아이들 낳느라 고생했다며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줘 보신 적 없는 분이 동서한테는 살코기 한 점에 저렇게 영혼을 갈아넣고 계시니 헛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오자 차별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답니다. 어쩌다 한번 시댁 가족 모임이 잡힐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죠. 애미야, 전날부터 와서 음식 준비해라. 양이 많으니까 새벽같이 와야 한다. 알았지?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그저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어머님 입에서 사돈한테 좀 맡기지 그러냐는 말이 떨어지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모임 당일 점심때나 슬그머니 나타나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하나 들고 우아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사온 그 비싼 굴비 세트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자랑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이것 봐라. 우리 며느리가 사온 굴비. 한 마리에 얼마나 하려나? 역시 의사 며느리라 씀씀이가 다르네. 그러는 동안 제 손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 번은 음식 다 차려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는데 동서가 젓가락질을 깨작거리다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형님, 이 잡채 좀 짜네요. 다음엔 간 좀 보고 하세요. 저는 입에 밥을 물고 있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이 트집 잡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동서편을 들어서 그래, 좀 짜다. 너는 음식 솜씨가 영 늘질 않는다며 거들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흐르는 물소리에 제 한숨소리가 묻혀버리길 바라면서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 생신 때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애미야, 둘째네는 비린 거 못 먹으니까 고기 반찬 좀 야무지게 해서 챙겨놔라. 둘째 며느리 입맛에 안 맞으면 큰일이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로 한참을 침묵했어요. 동서 입에 맞는 반찬을 왜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켰죠. 어머님 비위 거슬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 생신날 따로 도시락통에 갈비찜이며 LA 갈비며 동서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갔답니다. 동서는 그걸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저 도시락통을 한번 흘끔 보더니 현관 앞에 가져다 두는 게 끝이었어요. 남편한테 처음으로 서운하다고 토로한 날이 있었답니다. 아이들 다 재우고 부엌 식탁에서 커피 한 잔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였죠. 저는 입술을 한참 우물거리다가 어렵게 운을 뗐어요. 여보, 나 어머니가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서러워. 동서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 걸까? 말을 꺼내놓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마음 한 번이라도 알아주면 그걸로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였답니다.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노는 사람이잖아. 재수 씨는 병원 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어머니랑 재수 씨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논다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게 가슴을 후벼 파던지요. 새 키우고 종일 빨래에 청소에 시댁 호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노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그 입이 정말 제 남편의 입이 맞는가 싶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빈잔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죠. 등 뒤에서 남편이 무어라 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집안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남편마저도 직업과 돈, 그깟 종이 쪼가리에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이 천박한 집안에서 저는 그저 의사, 며느리, 들러리에 불과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미처 짐작도 못했답니다. 이 차별의 끝에 어떤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나이가 되고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저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차례로 등교시키고 나면 한두 시간이라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한쪽 짐을 내려놓으면 어김없이 다른 쪽에서 더 무거운 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날도 첫째 가방을 챙겨주고 막 한숨 돌리려는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에 서방님 이름이 떠 있는데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부 한 통 없던 사람이 아침부터 전화를 거니까
직감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수화기 너머 서방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떨림 속에 다급함보다는 어떤 책임 회피 같은 기색이 묻어 있었답니다. 저는 곧바로 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고 서방님과 동서는 한쪽 구석에서 무어다 소곤거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고 오른쪽 팔다리는 아예 못 쓰시게 됐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을 하시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애미야, 이를 어쩌면 좋니? 우리 영감 어떡하면 좋아?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등을 토닥였답니다. 평소 그 모진 말씀을 쏟아내시던 분이라도 당신 남편이 쓰러진 마당에 그 슬픔을 어찌 모른 척하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한마디가 제 마음을 싸늘하게 식혀버렸답니다. 애미야, 너밖에 없다. 너 집에서 노니까 네가 좀 봐줘야겠다. 알았지? 병실 침대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두고 시어머니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의사 며느리에 멀쩡한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였을까요?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부부 침실에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좀 맡아줘야 할 것 같아. 간병인 부르면 한 달에 몇백씩 깨지고 요양병원 보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손톱만 만지작거렸어요. 자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고 또 그렇게 비겁한 단어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자식이 둘인데 왜 짐은 며느리 한 사람한테 다 떨어지는 건지, 왜 그 자식 둘은 효도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며느리 앞으로만 발행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물어봤죠. 동서는 의사잖아. 의료 지식도 있고 병원이랑도 가까운데.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콧방귀가 어찌나 차갑던지 침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재수 씨 병원 일 바쁜 거 몰라서 그래. 의사가 자기 환자 두고 시아버지 똥기저귀 갈라오겠냐?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있었구나. 며느리 둘 중에 누가 그 일을 할지, 누구한테 그 짐을 떠넘길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며칠 뒤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답이 공식화됐어요. 동서가 향수 냄새를 폴폴 풍기며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슬쩍 놓았답니다. 어머님, 저는 병원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요. 형님이 고생 많으실 텐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안을 슬쩍 보시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액수가 꽤 됐던 모양이었죠. 그 돈으로 시아버지 약값을 보태든 제 노동에 대한 위로금으로 쓰든 어쨌든 동서는 그깟 돈 한 푼으로 자기 몫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받아 버렸답니다. 저는 그날 시댁 거실에 앉아서 그 풍경을 보며 한자리에서 등급이 매겨지는 인간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절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재출근 도장이 시댁에서 시작됐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셋을 등원시키고 곧장 차를 몰아 시댁으로 달려갔죠. 시아버지를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에 옮기고 식사 보조하고 물리치료실에 데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모셔와 점심을 차려드리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거든요. 처음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애미야, 너가 영감 기저귀 좀 갈아드려라. 내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들겠다.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게 하다니 그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씀인가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고무장갑을 끼고 침실로 들어갔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 옆에 서서 이불을 들춰내는데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하던지요. 다 큰 성인 남자의 그것을 며느리인 제가 치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심을 넘어 모멸감으로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도 눈을 질끈 감으시며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분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겠죠. 기저귀를 갈고 욕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들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날 아침 먹은 애 토스트가 위장에서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는데 눈물이 콧물이랑 함께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변기 물을 내리고 거울을 보니 거기 비친 여자가 누구인지 한참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푸석한 머리, 누런 얼굴, 충혈된 눈, 40도 안 된 여자가 마치 노파처럼 늙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잠시 식탁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으면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어김없이 날아왔답니다. 어디서 한숨을 쉬어? 아주 독한 년이 시애비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냐? 가만히 앉아서 농땡이나 부리고. 농땡이라니요. 새벽부터 일어나 종일 시아버지 수발 들고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빨래 돌리고 청소까지 다 한 사람한테 그 말씀이 나오시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지옥의 시간에 단 한 번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답니다. 회사에서 칼퇴하고 시댁에 들러서 아버지 좀 봐달라는 부탁에는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야, 나 오늘 회식 있어. 내일은 거래처 미팅이고. 당신이 좀 봐줘. 어차피 당신 일이잖아. 당신 일. 어느새 시아버지 간병이 제 일이 되어 있었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골프 가방을 챙겨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골프 가방을 발로 차며 따져 물었죠. 당신은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골프가 재미있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면 안 돼? 남편이 가방을 다시 챙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내가 가서 뭘 해? 어차피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나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회사에서 버틴다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좀 생각해라.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 그 한마디가 어찌나 만능 면죄부처럼 휘둘러지던지요. 남편은 회사 다니는 걸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고 저는 집안 모든 일을 혼자 다 짊어져도 노는 사람 취급이었답니다. 시아버지 간병이 2년을 꽉 채워가던 무렵이었어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42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답니다. 흰머리가 정수리부터 하얗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입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서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한 번은 유치원에서 쌍둥이를 데려오는데 같은 반 엄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어머, 쌍둥이 할머니세요? 엄마는 어디 가시고? 할머니라는 그 한 단어가 어찌나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답니다. 차마 제가 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신경안정제 약통을 꺼냈어요.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처방받아 쥐어주신 거였죠. 한 알을 입에 털어넣고 미지근한 물을 삼키는데 그 쓴맛이 어찌나 제 삶과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눈물이 맺혔답니다. 친정엄마는 가끔씩 보양식을 해서 우리 집에 들르셨어요. 사골국이며 전복죽이며 장어구이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셨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 내 새끼 좀 살려야겠다. 좀 먹어라, 응? 저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답니다. 그런데 그 정성스러운 보양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날 마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르셨다가 부엌 식탁에 놓인 그 음식들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그러더니 마치 당신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이냥 손을 척척 뻗으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다 누가 한 거니? 둘째네 갖다 줘야겠다. 네 동서 요즘 입맛 없다고 하더라. 제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 음식들을 다 챙겨 들고 가버리셨답니다. 친정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드신, 딸 살리겠다고 만드신 그 음식들이 동서집 냉장고로 직행한 거예요. 친정엄마한테는 차마 그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아시면 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실지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답니다. 엄마, 어제 그 사골국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덕분에 힘이 나네.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식탁에 엎드려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 친정 엄마의 정성을 그렇게 가로채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서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또 한 차례 큰 뉴스가 떨어졌답니다. 동서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술 한 잔 걸치고 우리 집에 들러서 한숨을 쉬며 털어놓더라고요. 형수님, 사실 우리 와이프 요즘 좀 힘들어해요. 매일 주사 맞고 약 먹고 시술비도 만만치 않고. 저는 묵묵히 서방님 앞에 따끈한 차를 내려놓았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솔직히 통쾌함이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보여준 그 도도함과 멸시를 생각하면 그것 봐라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감정은 정말 잠깐이었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난임의 고통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니까 결국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서 동서를 마주쳤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넸어요. 동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 좋은 소식 곧 들릴 거야. 동서는 제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저 한숨만 푹 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숨 한 번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마치 친정엄마라도 되시는 양 동서 등을 쓸어내리며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한약방에 가서 좋은 거 한 첩 지어올게. 소문난 한의원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진맥도 받고. 그러시면서 다음날 정말로 어디서 알아오셨는지 한 첩에 100만 원 넘는 한약을 줄줄이 지어다 동서에게 갖다 바치시더라고요. 사내 진미는 또 어찌나 챙기시는지 마장동 한우의 제주도 갈치까지 마치 무슨 황실 진상품 올리듯 동서 집으로 줄줄이 보내셨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토만 하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서요. 젊은 게 그깟 입덧 가지고 무슨 유난이냐. 옛날에는 다 그러고 애 낳았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동서 챙기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진짜 사단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어느 평일 오후 시아버지 점심 수발을 끝내고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옆에 와 앉으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마치 무슨 음모라도 꾸미시는 듯한 표정으로요. 애미야,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100이면 100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거든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시어머니가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입을 떼셨답니다. 네가 둘째네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 좀 해줘야겠다. 일주일에 2번씩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한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 똥기저귀 갈고 시댁 살림 다 하고 친정에서 아이 셋 챙기는 며느리한테 이제는 동서집 청소부까지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었죠.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반응을 보시고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네 동서가 파출부는 못 믿겠다고 하더라. 비싼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나. 너는 한 집안 식구니까 믿을 수 있잖니. 가서 좀 쓸고 닦고 밥도 좀 해놓고 와라. 알았지? 한 집안 식구. 그 말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들리는 게 처음이었답니다. 한 집안 식구 운운하실 때는 일 시키실 때뿐이고 정작 한 집안 식구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는 분이 어쩜 그렇게 그 단어를 입에 올리시는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러가며 처음으로 거절의 말을 입에 올렸어요. 어머님, 저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님 똥기저귀 갈고 애 셋 보고 살림하느라 잠도 못 자요. 동서 집 청소까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야, 이년아, 집에서 노는 년이 그깟 청소 하나를 못 해주냐? 동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야. 사람 살리는 사람. 너 같은 식모랑은 격이 달라. 집에서 노는 년. 격이 다르다. 그 단어들이 차례차례 제 가슴에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분명히 모멸감에 온몸이 떨리는데 눈물샘이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저 멀거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더 신이 나신 듯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네가 우리 아들 덕분에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아야지. 시애미가 부탁 좀 하는데 그것도 못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묘한 떨림이 올라오는데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답니다. 저는 창고로 가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고함은 거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더라고요. 침실로 들어가 시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불을 들춰내는데 코끝을 찌르는 그 익숙한 냄새가 오늘따라 더 진하게 느껴졌답니다. 새 기저귀를 꺼내고
헌 기저귀를 둘둘 말아 손에 쥐는데 그 묵직한 무게감이 제 손바닥에 묘하게 전해져 왔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날아왔답니다. 이년아, 당장 알겠다고 대답해. 저는 헌 기저귀를 손에 꽉 움켜쥔 채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실 문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데 그 발걸음이 어쩐지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았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기저귀를 손에 든 채로 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10년을 쌓아온 인내라는 댐이 이제 정말 무너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떡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마치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는 장수처럼 그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침실 문턱을 넘어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번 삿대질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뭐하다 이제 나와. 빨리 알겠다고 대답해. 내일부터 둘째네 집 가서 청소해라, 알았지?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거리는 두어 걸음 남짓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흘끔 보시더니 그제야 제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아채신 모양인지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시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야, 그거 뭐냐? 그거 빨리 갖다 버려, 더럽게. 더럽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제게 시아버지 똥기저귀를 갈게 하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분이 그 기저귀가 당신 코앞에 오니까 더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참 같잖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가느다랗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톡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시어머니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답니다. 저는 또 한 걸음, 시어머니는 또 한 걸음. 그렇게 서너 걸음을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듯 다가가니 시어머니의 등이 거실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그 당당하고 매서운 눈빛은 어디 가고 짐승에 쫓기는 사슴처럼 동공이 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손에 쥔 기저귀를 천천히 시어머니의 얼굴 옆으로 들어 올렸어요. 코끝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숨이 멎은 듯 입을 떡 벌리시더니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평소 그렇게 기세등등하시던 분이 그 더러운 기저귀 하나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너져 내리셨죠. 아, 야, 이년아. 저리 안 치워. 시어머니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저를 짓밟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발밑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통쾌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아주 깊고 차가운 어떤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았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더러워요? 이게 더러우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면서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저는 기저귀를 든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말을 이어갔어요. 이 더러운 거 제가 2년을 갈았어요. 하루에 4번씩, 5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어머님, 아드님들은 한 번이라도 갈아드린 적 있나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갈아드린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입만 뻐끔거리실 뿐 아무 대답도 못하셨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들부들 떠시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그 기저귀를 시어머니의 발밑에 툭 떨어뜨렸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발을 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부로 며느리 안 할랍니다. 그 잘난 의사 며느님한테 와서 갈아달라고 하세요. 사람 살리는 손이라면서요. 그 귀한 손으로요.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신 채 저를 올려다보시는데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제 허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끈이 풀려나가는데 손끝이 어찌나 가볍게 느껴지던지요. 앞치마를 시어머니 발밑에 떨어진 기저귀 위로 툭 던져버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 나왔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듯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년아, 어디가? 당장 돌아와. 어디 시어미한테 행패를 부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게 쏟아지던지요. 그 햇살을 받으며 차에 올라타는데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정체불명의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아이들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큰 가방에 쑤셔 넣고 제 옷도 몇 벌 챙겨 넣었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 픽업해서 그 길로 친정으로 차를 몰았어요. 첫째가 뒷자리에서 영문을 모른 채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어디가? 외갓집, 외할머니 보러 가자. 저는 백미러로 아이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친정집 마당에 차를 세우자마자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났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신 모양이었답니다. 엄마가 두 팔을 벌리시는 그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데 그제야 제 안에서 진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나 진짜 못 살겠어.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등을 끝없이 쓸어내려 주셨답니다. 아버지도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아빠는 입을 꽉 다물고 어깨를 들썩이시더라고요. 저녁 무렵 휴대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넘게 와 있었답니다. 남편이 20통, 시어머니가 20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잔뜩 와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사람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시어머니의 문자는 욕설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남편의 문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당장 기어 들어와서 빌어라. 어디서 어른한테 행패냐. 애들 데리고 어디 갔어? 유괴라도 했냐? 그런 문자들이 줄줄이 쏟아져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그 화면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문자들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답니다. 혜진아, 이혼해라. 당장 이혼해. 그런 쓰레기 집구석이랑 영 끊어. 엄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평생 참고 살라고만 가르치셨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시는 그 순간 저는 알았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요.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친정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남편 얼굴이 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 옆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서 계셨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초인종을 눌러대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혜진. 문 열어. 애들 내놔. 당장 안 나와? 아버지가 잠옷바람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셨답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그 아빠지만 그날은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째로 들고 나오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에 그대로 뒤집어 씌워 버리시는 거예요. 시뻘건 김치 국물이 줄줄 흐르고 음식물 찌꺼기가 머리카락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데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이런 후레자식, 어디서 우리 딸한테 와서 행패를 부려. 다시 한번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라.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시면서 남편을 끌고 도망치시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쾅 닫으시고는 저를 돌아보시며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답니다. 진짜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한 노트를 변호사 앞에 펼쳐놓으며 저는 제 인생의 새 장을 열어갈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도 챙겨 들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합시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변호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권하신 게 남편의 재산 추적이었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빼돌린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 통장 내역부터 주식 계좌, 부동산 등기까지 다 뒤져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하시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남편분이 쓰던 옛날 휴대폰 가지고 있으세요? 포렌식 한번 해봅시다. 의외로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마침 안방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남편의 옛날 폰이 떠올랐어요. 첫째 낳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이 새 폰으로 바꾸면서 옛날 폰은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서 버리기 아깝다며 서랍에 넣어두었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몰래 집에 가보니 다행히 그 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은 흥분이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사모님, 지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좀 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시더니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답니다. 표지에는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자료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떼셨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보세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시점은 제가 첫째를 막 낳고 복직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어느새 온몸으로 퍼지더라고요. 엄마, 혜진이가 자꾸 복직한다고 난리야. 어떻게 좀 해야겠어. 그년이 일을 하면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되니. 애나 더 베게 해서 집에 묵거더라. 근데 혜진이가 피임약 꼬박꼬박 먹어.
안 걸을 것 같은데. 멍청한 놈아, 약을 바꿔치기해. 똑같이 생긴 비타민 사다가 통에 넣어둬. 그년이 알아채겠냐? 저는 그 줄을 읽다가 서류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답니다. 종이가 회의실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비타민 알약.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을 맞춰가며 단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입에 털어 넣었던 그 약이 사실은 피임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었던 거예요. 먹기 편하게 피임약을 뜯어 통에 모아놓았던 게 화근이었죠. 그 약을 사다 통에 넣어두고는 매일 아침 제가 그 알약을 삼키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흩어진 종이를 다시 주워 모아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어요. 더 있습니다. 사모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답니다. 거기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넋을 잃고 울었던 그날 같은 날짜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톡이 있었답니다. 엄마, 작전 대성공? 쌍둥이래. 그것도 둘 다 아들. 이제 혜진이 꼼짝없이 전업주부행이야. 잘했다, 내 아들. 그년 이제 평생 우리 집안 식모 노릇하겠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처음부터 아들 낳았으면 좀 좋아? 지금 엄청 울고 있을 거야. 울긴 왜 우니? 그녀는 지가 보기에 겨운 줄도 모른다. 저는 그 줄을 읽다가 회의실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책상에 박힐 정도로 힘을 줬는데도 그 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잃어버린 청춘과 박살난 커리어가 그 두 모자의 작전 한 줄에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울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저 책상 위 서류만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이건 단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에요. 합의 없는 임신 유도는 명백한 신체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재판부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선생님, 이거 다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한 줄도 빠뜨리지 말고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해 주세요. 조정 기일 당일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짙은 남색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울 앞에서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시면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멋지다. 절대 기죽지 마라. 저는 엄마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먼저 와서 자기 변호사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정장까지 빼입고 오셨네. 전업주부 주제에 그래봤자 이혼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텐데 폼잡기는. 옆에 앉은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애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빌어라. 우리 아들이 너 걷어주는 거 감사한 줄 알고. 저는 두 사람의 그 말을 그저 흘려들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자꾸 새어나오려는 걸 꾹 누르면서요. 잠시 후 판사님이 입정하셨고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답니다. 제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피청구인 측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제 변호사가 책상 위로 두툼한 자료집을 탁 내려놓으셨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카톡 대화 내용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셨어요. 첫 줄이 낭독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셨고 세 번째 줄에서는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시뻘개지다가 결국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작전 대성공, 평생 식모 노릇, 이런 단어들이 또박또박 낭독될 때마다 두 사람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들처럼 어깨를 움찔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국 견디지 못하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외치셨답니다. 저거 가짜야. 누가 저런 걸 진짜로 믿어.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판사님이 정숙을 외치시고 제 변호사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진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그대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셨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지셨고 안경 너머로 남편을 노려보시면서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시선만으로도 이미 판세는 기울었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애들 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전업주부가 무슨 돈으로 애 셋을 키워. 저는 그 소리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차갑게요. 양육권? 네가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 새벽에 분유 한 번 안 타본 사람이, 야, 너 애들 유치원이 어딘지는 아니? 애들 알러지 있는 음식이 뭔지나 아냐고. 남편이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얼굴에 쐐기를 박았어요. 데려가 봐. 그런데 알아둬라. 한 달도 못 가서 너 나한테 다시 데려다 놓을걸? 그땐 나 절대로 안 받아줘. 알아들었어?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그저 멀거니 저를 쳐다보고만 계셨답니다. 평생 며느리한테 군림하시던 그분이 그날따라 한마디도 못하셨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는 데에 합의 서명을 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기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어찌나 비틀거리던지요. 법정을 빠져나오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청구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동서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시댁에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고상한 체면에 똥물이 튈까봐 시댁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셈이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그저 옅게 웃기만 했어요. 이제 진짜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조정이 결렬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시간은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선생님은 단순 이혼 청구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댁에서 강요당한 무급 간병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거기에 합의 없는 임신 유도라는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까지 청구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 게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선고 기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친정집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요. 친정엄마가 옆에 앉아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엄마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떼셨답니다. 우리 딸,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까지 고개 들고 와라.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그 색깔이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빛깔 같았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앉아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어찌나 푸석푸석하던지 그 짧은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남편은 한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에 든 손수건을 연신 비틀고 계셨답니다. 판사님이 입정하시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어요. 법정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울려 퍼지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또렷하게 새겨지더라고요. 피청구인의 유책 사유 100% 인정한다. 재산분할은 청구인의 결혼기간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결정한다. 위자료는 합의 없는 임신 유도 및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고려하여 최대 한도로 산정한다. 판결 내용은 그 어떤 흠집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승소였어요. 재산분할은 제가 청구한 액수 그대로, 위자료는 위자료 산정 기준 중 역대급 액수가 책정됐답니다. 거기에 새 아이의 양육비도 최고 한도로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고 별도 민사소송에서도 시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까지 거액이 인정됐어요. 판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답니다. 이런 행태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의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판사님이 그런 사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게 흔치 않다고 변호사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건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였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시면서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년아, 이 천벌 받으려나. 남편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날따라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선생님과 악수를 나눴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복도에서 두 사람과 마주쳤어요.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10년 넘게 저를 짓밟던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는 남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이제 시아버님 똥기저귀 누가 갈죠? 막막하시죠? 그 잘난 의사 며느님한테 부탁하세요, 꼭이요. 시어머니가 입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막상 입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돌려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제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저는 아주 차갑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아, 잘 들어. 매달 양육비 하루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너 다니는 회사 로비에 대자보 붙일 거야. 너랑 너네 엄마가 나한테 뭘 했는지 한 줄도 안 빠뜨리고 다 적어서 직장 동료들이 다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똑바로 입금해. 알겠어? 남편이 어깨를 움찔거리며 고개를 더 깊이 숙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두 분의 얼굴을 보는데 그제야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데 엄마가 제 등을 두드리며 우셨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그날 이후 시댁의 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아도 자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친정 동네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가 절로 쫑긋 서더다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느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사시던 아파트도 금매로 내놓으셨다고요. 시아버지 간병인 비용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잘난 의사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셨다는 소문이 들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전화를 거셨는데 동서가 어찌나 매몰찬 목소리로 받았는지 미용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동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왜 갚아드려야 해요? 형님 위자료를 왜 저한테 청구하세요? 그리고 저 시아버님 똥기저귀 갈 생각 추호도 없어요. 다음부턴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던지고는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그 사내 진미를 받아 처먹으며 시어머니한테 살랑살랑 웃어주던 그 동서가 돈 문제 앞에서는 칼같이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국 동서네 아파트까지 찾아갔는데 동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답니다. 서방님도 마누라 편에 서서 자기 엄마를 외면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떠받들어 키운 작은 아들도 결국 자기 살 길 찾아 도망쳐버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용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답니다. 그동안 동서한테 받았던 그 멸시와 무시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더 큰 감정은 통쾌함이었어요. 직업과 돈으로 사람의 급을 매기던 그 천박한 가치관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셈이니까요. 남편 소식은 또 어떻고요? 양육비를 매달 보내야 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토해내고 나니 통장이 텅 비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부부 싸움 끝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해요. 거기다 합의 없는 임신 유도라는 사건의 디테일까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동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자진해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평생 자기 외벌이로 가족 먹여 살리는 가장이라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매달 양육비 송금일이 다가오면 발을 동동 구르는 신세가 돼버린 거였죠. 가장 가관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셨다고 해요. 매달 들어가는 요양비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저렴한 시립요양원에 겨우 자리를 잡으셨다고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본인은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살림을 하시던 그분이 햇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 방에서 매일 시아버지 면회를 다니신다고요. 게다가 동네 노인정에 가서 며느리 욕을 좀 늘어놓으려고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느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가 동네에 다 퍼져 있어서 노인정 어르신들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셋이나 안겨준 며느리한테 그 짓을 했다며?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짠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 짠함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제가 흘렸던 눈물과 박살난 커리어와 빼앗긴 청춘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인과응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정집 마당의 단풍나무 아래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마셨어요. 아이들 셋이 마당에서 까르륵 웃으며 뛰어다니고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남편, 시어머니, 서방님, 동서. 그 네 사람의 이름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화면을 보며 저는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답니다. 저녁 무렵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사모님, 모든 절차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새 인생 시작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답니다. 새 인생. 그 단어가 어찌나 낯설고도 설레던지요. 40이 넘어서 처음 만나보는 단어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답니다. 아이들 셋이 까르륵 웃으며 한꺼번에 제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데 그 묵직한 무게감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식모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짜 인생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인생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냥 낯설고도 눈부시게 달라져 갔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집 가까운 동네에 세보금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떼어 친정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깨끗한 빌라를 한 채 샀답니다. 거실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아이들 셋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첫째가 자기 방문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한테 달려왔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진짜로? 응, 우리 집. 우리 네 식구만의 집. 아이가 까르륵 웃으며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쌍둥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거실을 한 바퀴 도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스르륵 잠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아이들 울음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 시댁에서 걸려올 호출 전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한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아도 되는 그 평온함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매일 밤 신경안정제를 입에 털어넣어야 겨우 잠들던 사람이 약통을 서랍 안쪽으로 점점 더 깊이 밀어넣게 됐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핏기가 돌아왔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정말이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답니다. 평일 낮에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면접을 보러 다닐 때면 친정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와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또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손주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시면 두어 시간씩 푹 놀다가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쌍둥이 손을 양손에 한 명씩 잡고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 오늘 미끄럼틀 100번도 더 탔다, 그치? 쌍둥이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다리에 매달리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아이들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지 한참 됐는데도 누구 하나 그 빈자리를 아쉬워하지 않았답니다. 친정아버지가 아빠 목까지 다 채워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잃어버린 제 인생을 다시 찾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가 너무도 그리웠지만 공백을 단숨에 메우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따끈한 보리차를 옆에 놓고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교재를 펼치는데 그 펜을 잡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처음에는 글씨도 비뚤거리고 집중력도 1시간을 넘기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쌓이면서 점점 감을 되찾아갔어요. 새벽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는 그 일상이 더 이상 고단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다는 잔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 무렵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어디서 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한 걸음에 전화를 주셨어요. 혜진아, 너 다시 일할 생각 없어? 우리 회사에서 너 같은 경력자 찾고 있어. 파트타임이라도 어때? 저는 수화기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너 같은 경력자라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요. 그때 제 모습을 그리고 그때 흘렸던 땀과 열정을 누군가가 아직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위로였어요. 면접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답니다. 친정엄마가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시면서 코끝을 훌쩍이시더라고요. 우리 딸 옛날 그 모습 그대로네. 면접실에 들어서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면접관 분이 제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빙긋 웃으셨답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지만 그동안 아이 셋을 키우셨네요. 그것도 대단한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눈물이었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사옥 로비를 가로지르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꿈만 같던지요. 한때 제가 가장 빛났던 그 자리에 40이 넘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첫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께 달려갔답니다. 부모님 손에 빨간 내복 한 벌씩을 안겨드리는데 친정엄마가 그 내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입니다. 아버지도 얼굴을 옆으로 돌리시면서 코를 훌쩍이시더라고요. 평생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아빠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멀리서도 보였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집에 갔어요. 첫째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종업원 언니를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밥 먹어도 돼? 이거 비싼 데 아니야? 응, 여기서 먹는 거야. 우리 가족 다 같이. 쌍둥이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신기해하며 젓가락질을 어설프게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친정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선 거 축하한다. 그리고 진짜 멋진 엄마가 된 거 너무 자랑스럽다 건배. 저는 잔을 마주 들면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하고 충만했답니다.
회사 일은 처음에는 더디고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답니다. 후배 직원들이 저를 따라주고 선배와 동료들이 격려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어요. 회의실에서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말을 건네보았죠. 너 진짜 멋있다. 잘 버텼다. 가끔씩 그 끔찍했던 과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시댁 부엌에서 새벽부터 전을 부치던 그 시절, 똥기저귀를 갈며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던 그 시절, 남편에게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 시절.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됐답니다. 요즘 친정엄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딸 진짜 강철이 됐네. 누가 건드려도 안 부러지겠어. 저는 그 말씀에 빙긋 웃기만 합니다. 강철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견뎌야 했는지 엄마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부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며칠 전 회사 점심시간에 후배 직원 한 명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다는 그 친구가 시댁 문제로 고민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이야기해 줬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잠식하려 들거든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요. 양보는 결국 더 큰 양보를 부르고 끝에는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 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그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 인생의 주인은 오직 너 자신이야. 누구한테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저는 그동안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저는 아이들 셋을 양옆에 끼고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줘요. 쌍둥이가 양쪽에서 제 팔을 베고 잠들고 첫째는 발치에 누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듣다가 사르륵 잠이 들죠. 아이들의 잔잔한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를 때 저는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린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내일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다시는 누구의 식모로도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고 서로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춰주는 관계여야지요.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부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 주세요. 거기 비친 당신의 얼굴이 정말 당신이 원하던 그 얼굴이 맞는지를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이에요. 부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가장 빠른 때라는 그 말을 4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 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며 제 이야기를 이쯤에서 갈무리할까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오늘 들려드린 이혜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자신을 갈아넣으며 견뎌온 한 여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라고요. 알람까지 맞춰가며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그 약이 사실은 비타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말았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낸 혜진님의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자랑스럽던지요.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선 그분의 두 번째 인생이 앞으로도 햇살처럼 환하기만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혜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